왜입니까? 러시아가 왜 갑자기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요. 경제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요. 동북아 전선을 통째로 뒤흔들면서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러시아를 분석해왔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크렘린은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요. 그런데 이 독도 발언은 러시아에게 어떤 이익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손해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미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걸 놓쳤거나. 그때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한국과는 25년 전에 거래가 끝났다. 거래? 25년 전에 한국이 러시아와 무슨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독도 선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겁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독도를 언급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한국 땅이라고 공식 선언했다고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역이길 바랐죠. 하지만 스크린 속 푸틴의 표정은 단호했고 크렘린 대변인의 후속 브리핑은 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태평양 함대는 이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새벽 3시 워싱턴 DC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모스크바 크렘린 기자회견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12명의 장성과 분석관들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30년간 러시아를 분석해온 저였지만 이 발언만큼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독도 인근 해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지 성명이 아니었죠. 사실상 군사적 보증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 담당 책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푸틴이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놓친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때 브리핑룸 뒤편 모니터에서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속락하고 있었죠. 일본 엔화가 즉시 출렁이기 시작했고 니케이 지수는 개장 30분 만에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실시간으로 요동쳤죠. 미 대사관 회선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국가안전보장회의 연락망이 동시에 울렸고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유선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 편에 섰는지 설명해달라. 미국은 이 상황을 예측했는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이 폭주했지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과 혼란으로 가득 찼죠. 그때 상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임스 콜린스 국방부 차관보였죠. 그는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리처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미쳤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는 건가? 30년간 러시아와 동북아를 분석해온 수석 전략가였던 저에게 사실상 능력 검증 요청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48시간 안에 답을 내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발목을 제가 잡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빈 브리핑룸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을 다시 되돌려 푸틴의 발언 장면을 반복해서 봤죠. 그의 표정은 냉담했지만 이상하게도 독도와 한국을 언급할 때만큼은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과는 이미 25년 전에 거래가 끝났다. 거래? 25년 전? 한국? 저는 노트에 그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25년 전이면 1998년입니다. 러시아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 그 해였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보고서 어디에도 한국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각주 한 줄, 극동지역 소규모 아시아 투자자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 푸틴이 그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독도 선언이라는 형태로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러시아 위기 분석 보고서,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 극동지역 고용 자료 채권 시장 동향. 그 모든 자료 속 어딘가에
제가 놓친 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만약 답을 찾지 못하면 무너지는 건 동북아 질서가 아니라 제 경력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워싱턴의 불빛이 창밖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파일 한 장이 제 인생 30년을 전부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저는 1998년 자료들을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국가부도 사태 당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원본 보고서였죠. 표지를 넘기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방 자본의 대러 철수가 위기를 가속화했으며 극동 지역의 소규모 아시아 투자자들은 영향이 미미함. 제 문장이었습니다. 소규모, 미미함. 그 두 단어가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죠. 저는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 파일을 펼쳤습니다. 1998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한 그래프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든 국가의 대러 투자 그래프가 하반기에 급락했습니다. 어떤 선은 마이너스 80%까지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단 하나의 선만 거꾸로 솟아 있었습니다. KUR 마이너스 한국. 투자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증액이었죠. 1998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한국 자본 유입이 오히려 32%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국가가 무너지는데 누가 돈을 더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요. 저는 채권시장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러시아 국채 투매 명단이 빼곡했죠.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노무라증권. 세계 유수의 금융사들이 일제히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몇 곳은 오히려 채권을 매입했더군요. 손실을 감수하고요. 합리적 시장 행위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경제 논리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극동 지역 고용 통계를 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일대 공장 고용 자료였죠. 대부분의 외국 공장들은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은 기본이었고 어떤 곳은 공장 자체를 폐쇄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포함된 공장들만 달랐습니다. 정규직 유지, 임금 정상 지급, 심지어 상여금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인데 남의 나라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기밀 해제된 CIA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 관련 정보 분석 자료였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측 내부 메모를 번역한 문장이었죠. 한국 기업들, 러시아를 프렌드로 언급. 장기 동행 약속.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프렌드. 친구. 경제보고서에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죠. 투자 대상국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버리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말한 25년 전을 역산하면 1998년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그 해죠.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만 남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요. 친구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노트에 가설 하나를 적었습니다. 푸틴의 독도 발언은 지금 만들어진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1998년 이미 시작된 빚갚기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서 귀퉁이에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극동 프로젝트파 이스트 프라젝트. 담당 부서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책임자 A 볼콘스카야. VOLKONSKAYEA. 저는 그 이름을 5번 읽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볼콘스카야. 러시아 외교부 부국장. 22년 경력. 강경 현실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미국 정보계에선 한국의 비판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동 프로젝트 책임자였다는 겁니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맞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인맥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998년 제가 무시해버린 한 줄짜리 각주가 25년 후 러시아 대통령의 입에서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모니터 불빛만 켜진 사무실에서 저는 공책에 한 단어를 수십 번 썼습니다. 극동 프로젝트, 극동 프로젝트, 극동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안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확신이 아니라 집착이었죠. 러시아 인맥을 총동원해 알렉산드라 볼콘스카야라는 이름을 추적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 22년 경력, 냉전시대 외교 아카데미 출신의 강경 현실주의자로 미국 정보계에서는 한국의 비판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돼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극동 프로젝트 책임자였고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잔류를 기록으로 남긴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부분적으로 유출된 러시아 내부 문서에서 이상한 기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볼콘스카야 부국장. 단독 호출, 장소는 크렘린 지하 문서고라는 짧은 메모였는데 날짜가 심상치 않았죠. 푸틴의 독도 발언이 나오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선언 뒤에는 이 여성 외교관의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 안에는 25년 전 한국의 기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러시아 측 인맥을 통해 알렉산드라의 1998년 내부 보고서 일부를 번역본으로 입수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죠. 외국 기업 철수 리스트 옆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4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 그리고 그 아래 알렉산드라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남았다. 심지어 더 깊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월급이 체불된 공장을 한국 기업들이 되살렸고 설 보너스를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으며 심지어 개인 돈으로 러시아 가정을 도왔다는 상세한 증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중 한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기업 간부 한 명이 자신의 월급으로 러시아 노동자 3가족의 겨울 난방비를 대신 냈다는 기록이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에 남아있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난방비를 댔다는 겁니까?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 2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혜, 기억, 러시아식 정서를 담은 단어들이었죠. 저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크렘린 측근 출신인 이고르 세르게예비치가 알렉산드라에게 했다는 말이 보고서 구석에 인용돼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 25년을 기다렸다. 이제 갚을 때가 온 거다. 러시아의 냉혹한 실력 정치 뒤에 은혜와 보답이라는 단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숫자가 아닌 감정의 언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모두가 떠날 때 홀로 남아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아줬던 나라 말입니다. 추가 조사를 하던 중 사소한 정보 하나를 더 입수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딸 카티아가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죠. 러시아 강경파 외교관의 딸이 선택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메모장 한가운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한국과 러시아의 양자 스토리가 아니다. 세계가 잊고 있던 우정의 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가슴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외교 모델일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새벽 6시, 워싱턴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볼콘스카야, 극동 프로젝트, 한국 기업들, 은혜와 기억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그 한국의 선택이 25년 후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했죠. 1998년 러시아 위기 당시 한국은 유일하게 투자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액했고 현지 고용을 유지했으며
러시아 측 내부 문서에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웃음을 터뜨렸죠. 리처드, 그게 지금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일본 담당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도와. 그건 동화지, 외교 보고서가 아니야. 다른 분석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러시아는 실리로 움직이는 나라야. 우정 같은 건 그들 사전에 없어. 제임스 콜린스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트만, 자네가 가져온 건 증거가 아니라 추측이야. 푸틴이 한국 때문에 독도를 언급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자료를 다시 넘기며 반박하려 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십시오. 투자 증액, 고용 유지,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팩트는 맞지. 하지만 해석이 틀렸어. 한국 기업들이 그냥 손실을 못 끊었던 거겠지. 미련 때문이야, 우정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조롱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제임스 차관보가 비공식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조용했고 그는 커피 2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다만 워싱턴은 증거보다 확신을 원하거든. 확신이요? 그래. 자네가 그토록 확신한다면 직접 가서 증명해봐. 러시아 현장으로 말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현장 출장 허가를 내주신다는 겁니까? 비공식이야. 하지만 자네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다면 워싱턴도 귀를 기울일 거야. 꿈보다 데이터에 굶주린 곳이 여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 제가 숫자만 보고 외면했던 세계를 이번엔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죠. 사흘 후 저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리처드 하트만 씨? 그렇습니다. 니콜라이 페트로프입니다.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이죠. 그는 악수를 청했지만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미국인이 왜 지금 러시아에 오는 겁니까? 진실을 보러 왔습니다. 진실이요?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진실은 워싱턴 책상 위에 없던가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모스크바 풍경은 봄 햇살로 가득했죠. 그 대비가 묘하게 강렬했습니다. 차는 크렘린 외교청사 앞에 멈춰섰고 니콜라이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알렉산드라 볼콘스카야를 마주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와서 25년 전 일을 캐묻는 겁니까? 한국이 한 일을 알아야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애썼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분석가들은 항상 숫자로만 세상을 읽으려 하죠. 하지만 세상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시오. 거기서 당신이 찾는 답을 보게 될 겁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모스크바 하늘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냉전이 끝났다고 믿었던 30년 하지만 정작 끝나지 않은 건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편견이었다. 내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게 제 30년 커리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는 이른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걸 보며 저는 25년 전 이 땅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해봤죠. 5시간 후 비행기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표트르 담당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트만 박사님. 제가 오늘 안내를 맡았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폐허라고 들었던 항구 도시의 거대한 공장 단지들이 서 있었거든요. 현대, 삼성, LG.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극동 러시아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1998년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이곳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표트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은 불이 꺼지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한 러시아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죠. 나타샤 이바노브나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생산직 노동자였습니다. 1998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묻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남편은 실직했고 딸아이는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치료비가 없었죠. 그때 한국인 김 과장님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요? 병원비였어요. 회사 돈이 아니라 과장님 개인 돈이었죠. 자기 월급으로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봉투가 제 딸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줬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남의 나라 사람을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방문지는 현대차 기술학교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러시아 청년 알렉세이가 저를 맞았죠.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아무 기술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 박 선생님이 여기 와서 저를 가르쳐 주셨죠. 은퇴하신 후인데도 자비로 러시아까지 오셔서요. 자비로요? 네. 회사 지원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원해서 오신 거였죠. 그분은 제게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렉세이는 지금 현대차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학생만 200명이 넘었죠. 한국 회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차례예요. 저는 그의 눈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한국이 심어놓은 씨앗이 25년 후 숲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한국타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김밥집이었습니다. 서울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주인 김상철 사장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1998년부터 여기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쭉 여기 있었죠. 그때도 영업을 하셨습니까? 영업이라기보단 그냥 밥을 나눠줬죠. 러시아 사람들이 굶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식당 벽을 가리켰습니다. 20년 넘은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사진, 노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을 내미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25년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어요. 손해가 컸을 텐데요. 김 사장은 웃었습니다. 손해요? 천만에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죠. 한국 사람으로서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통계로만 보던 수치들이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변환되고 있었거든요. 국가 간 투자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러시아를 살렸던 겁니다. 표트르가 저를 차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잊지 않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였죠.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데이터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살아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행동했고 그 행동이 25년을 버텼으며 이제 그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사흘째 아침 호텔 로비에서 긴급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강력한 외교 항의를 제기했다는 속보였죠. 스크린 속 일본 외무대신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러시아의 독도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일본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곧 밝혀졌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내 투자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등 대기업들이 일제히 러시아 프로젝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연달아 터졌죠. 표트르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내 분위기가 요상해지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보시죠. 차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죠.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반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누군가 조작한 시위였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표트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일 성향의 일부 정치 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들어가면 자기네 이익이 되니까요. 시위대는 크지 않았지만 언론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면 여론이 흔들릴 수 있었죠. 그때 한 노인이 시위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단호했죠. 당신들은 역사를 모르는군. 노인이 외쳤습니다. 시위대가 웅성거렸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이 도시가 무너졌을 때 누가 남았는지 당신들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군중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도 한국 공장에서 일했어요.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렸죠. 내 딸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돈도 안 받고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현수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내렸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죠. 한국을 모욕하지 마. 우리가 잊었다는 말이냐? 저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선동을 이겨낸 겁니다. 그날 저녁 크렘린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내 친서방 관료들이 한국과의 협력 축소를 주장했다는 거였죠. 일본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독도 발언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톤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표트르의 상관인 동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혼자가 됩니다. 1998년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최종 결정은 푸틴 대통령에게 올라갔죠. 이틀 후 푸틴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크렘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러시아가 독도 발언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은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친구임을 증명했다. 1998년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세계가 등을 돌렸지만 한국은 남았다. 러시아는 그 우정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회견장이 술렁거렸고 전 세계 언론이 이 발언을 타전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압박에도 한국 편에 서다. 푸틴, 한국과의 신뢰가 일본 자본보다 중요하다 선언.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죠. 그래프는 다시 뒤집혔다. 이번엔 정치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움직였다. 알렉산드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보셨죠? 이게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강대국의 외교가 아닌 인간의 도리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블라디보스토크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죠. 이건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었고 그 기억이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워싱턴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제임스 콜린스의 전화였죠. 리처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네. 러시아에 너무 오래 있었어.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자네가 확인할 건 다 했어. 이제 워싱턴이 자네 보고를 기다리고 있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죠.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차관보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리처드, 러시아에서 뭘 본 건가? 진실을 봤습니다. 진실? 자네가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닌가? 저는 가방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행동의 증거죠. 그는 자료를 훑어봤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의회 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의사당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의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30년 경력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신에 찬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지난 25년간 우리가 놓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98년 러시아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모든 나라가 자본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 남았죠. 대한민국입니다. 의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하트만 박사, 그건 단순히 투자 판단 실수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투자를 유지한 게 아니라 증액했고 현지 고용을 지켰으며 개인 돈으로 러시아 가정을 도왔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나타샤가 간직한 봉투, 기술학교에서 웃고 있는 알렉세이, 김밥집 벽에 걸린 25년 전 사진들이었죠. 이게 바로 푸틴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선언한 진짜 이유입니다. 25년 전 한국은 러시아를 버리지 않았고 25년 후 러시아는 그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외교적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신뢰 외교입니다. 인티그리티 디플로머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 청문회 이후 언론은 즉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트만 신뢰 외교 개념 제안. 한국의 25년 헌신, 러시아 독도 발언으로 보답받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신뢰 외교의 힘 더 파워 오브 인테그러티 디플로머시. 핵심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는 통화보다 강하다. 한국이 보여준 건 경제가 아니라 관계였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알렉산드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져 있었죠. 박사님,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요. 당신은 이제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한국과 러시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록이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이해한 외국인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리처드. 통화를 끝내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과거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1998년 러시아 위기 분석, 동북아 정세평가, 한반도 전략 보고서들이었죠. 그 모든 보고서 속에서 한국은 항상 부록이었고 각주였으며 소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폐기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죠. 세계의 균형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의리를 아는 나라에 의해 유지된다. 책상 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 키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트르가 작별 선물로 준 거였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강대국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봐왔습니다. 힘과 돈과 군사력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개인의 봉투가 한 가정을 살렸고 한 기술자의 헌신이 한 청년의 미래를 바꿨으며 한 식당의 따뜻한 밥이 한 도시의 기억이 됐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25년 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강대국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았다. 그런데 진짜 강대국은 마음이 강한 나라였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 그리고 신뢰 외교라는 새로운 모델을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것이었죠. 신뢰 외교의 힘 보고서는 발표 일주일 만에 국제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됐고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됐죠.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의리로 세계 외교 교과서를 바꾸다. 신뢰가 힘보다 강하다는 증명. 저는 국제안보학회 초청 강연자로 서게 됐습니다. 강연장은 각국 외교관과 학자들로 가득 찼죠. 우리는 냉전의 시대를 넘어 신뢰의 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25년 후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질문이 제 가슴에 남았죠. 박사님,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럼 가보셔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을 보셔야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담당관이 저를 맞아주었죠. 하트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 시내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거기서 1998년 당시 러시아에서 일했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죠.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당시 삼성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부장이었습니다. 나타샤 이바노브나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딸아이가 아팠던 직원이잖아요. 김 과장이 병원비를 도왔던 걸로 압니다. 그 봉투를 나타샤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은퇴한 기술자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알렉세이가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됐다고요. 박 선생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친구가요? 정말 잘 됐네요. 착한 친구였거든요. 왜 은퇴 후 러시아까지 가셨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술은 나눠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제가 평생 배운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김밥집 김상철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 본가로 돌아와 있었고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사장님, 블라디보스토크 식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한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김 사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우린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불빛들이 물에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평화로웠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외환 위기를 겪었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기억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다. 마음이 큰 나라만 있을 뿐이다. 호텔로 돌아오니 알렉산드라에게서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죠. 리처드 박사님께 25년 전 한국은 우리를 살렸고 이제 우리는 그 기억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라 볼콘스카야. 사진 속에는 알렉산드라와 딸 카티아가 서울대 캠퍼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뒷배경에는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여정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국제안보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죠. 코엑스 대회의장은 전 세계 외교관과 학자들로 가득 찼고 동시통역 부스에는 30개 언어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국경은 지도를 나누지만 우정은 세계를 잇습니다. 제 첫 문장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강대국의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나라를 세계에 증언합니다. 대한민국 25년간 조용히 세상을 바꾼 진짜 강대국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내가 기립했고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푸틴의 독도 발언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신뢰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 길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증언뿐입니다. 진짜 일은 당신네 선배들이 25년 전에 다 해놓으셨죠. 그날 밤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신뢰가 있으며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다는 사실을요.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마음이 큰 나라만 있을 뿐이죠.